유럽은 다시 한번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EU가 한국 철강에 50%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유럽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산 철강 공급이 막히자 벤츠와 BMW 주가가 수직 낙하하며 독일 산업 전체가 패닉에 빠졌고 유럽 전역에 공급망 대란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EU가 스스로 대동맥을 끊어버린 그 순간 한국은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훨씬 전부터 완벽한 카운터펀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역습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집행위원장의 목소리가 베를레몬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브뤼셀 집행위원회 12층 제 사무실의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앞자리에 앉은 프랑스 대표부 사람들은 이미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10년간의 로비가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는 안도감과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위원장은 유럽의 철강 주권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50%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이 파괴적인 관세율은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옆자리 펠릭스가 의자를 돌리며 제게 윙크했습니다. 루카스, 봤나? 이게 바로 정치야. 프랑스 친구들, 오늘 밤 파티 제대로 하겠는걸? 경제산업총국에서 파견 나온 클로에도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미국처럼 강력한 한방을 보여줬어.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아시아 기업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어갔잖아. 동료들은 모두 유럽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프랑스 철강소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환호에 낄 수 없었습니다. 축배를 드는 그들의 모습이 제게는 마치 장례식 전날 밤의 광란처럼 보였습니다. 펠릭스의 말은 틀렸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자살행위였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제가 직접 결제를 올렸다가 상부의 뜻이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묵살된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신규 관세가 독일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미칠 치명적 위험 분석. 그 보고서의 핵심은 단 두 줄이었습니다. 첫째, 현재 독일 3사 벤츠, 폭스바겐, BMW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사용되는 초고장력 자동차 강판은 전량 한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유럽산 대체제는 요구되는 강도에 미달하거나 가격이 30% 이상 비싸다. 결론, 관세 부과 시 독일 전기차 신모델의 원가는 폭등하고 가뜩이나 밀리던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괴멸한다. 저는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 슈투트가르트와 볼프스부르크의 생산 라인 관리자들과 수십 통의 비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애원했습니다. 루카스, 브뤼셀은 현장을 몰라. 한국산 강판 없으면 우린 다음 달부터 라인을 세워야 해. 이건 농담이 아니야. 제발 위원장에게 전해줘. 하지만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프랑스 철강업계의 달콤한 로비 자금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기자회견장의 환한 조명 대신 제 모니터에 떠있는 차가운 데이터 표를 노려봤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그들의 강판이 왜 대체 불가능한지 보여주는 수백 개의 숫자들, 가벼우면서도 충돌시 다이아몬드처럼 버텨주는 그 경이로운 물성, 킬로그램당 단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의 압도적인 품질, 그것이 바로 독일 엔지니어링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럽연합은 스스로 그 심장으로 향하는 대동맥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국의 낡은 철강소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유럽 경제의 가장 빛나는 미래인 자동차 산업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셈입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멀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묘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제 보고서를 묵살시켰던 그 상부의 뜻은 과연 누구의 뜻이었을까? 프랑스의 로비가 이렇게까지 강력했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평화로웠지만 제 머릿속은 다가올 폭풍으로 요란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샴페인 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현실의 숫자들이 그들의 뺨을 후려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명은 정치의 중심인 이곳 브뤼셀이 아니라 돈의 심장인 프랑크푸르트에서 터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 비명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정확히 47분 후 제 휴대폰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린 건 관세 발표 정확히 47분 후였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엘라라 슈타이노프,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의 자동차 섹터 수석 애널리스트이자
제 하이델베르크 대학 동기였죠. 그녀가 근무 시간에 개인 번호로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루카스, 지금 당장 블룸버그 터미널 켤 수 있어? 엘라라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켜자 충격적인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3사의 주가가 수직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벤츠 마이너스 8.3%, 폭스바겐 마이너스 9.1%, BMW 마이너스 7.8%. 관세 발표 후 단일 시간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루카스, 너희 브뤼셀은 대체 무슨 생각이야?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어. 너희가 승리라고 부르는 이 발표를 여기서는 대재앙이라고 읽고 있어.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복도 끝 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라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방금 우리 리서치팀이 긴급 분석을 돌렸어. 한국산 고장력 강판에 50% 관세가 붙으면 독일 전기차의 평균 생산 원가가 최소 4,000유로 상승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체제가 없다는 거야. 포스코가 공급하는 기가스틸, 현대제철의 엑스텐 강판, 이건 유럽 어느 제철소도 못 만들어. 저는 어제 제 보고서에 썼던 바로 그 내용을 엘라라가 독립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카스, 정말 이상한 게 있어. 한국 철강사들 주가 봤어? 포스코는 오히려 플러스 3.2%, 현대제철은 플러스 2.8%야. 50% 관세를 맞은 회사들이 왜 주가가 오르지? 저도 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엘라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시아 데스크에서 방금 보고가 올라왔어. 서울 여의도의 대형 증권사들이 어제부터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강력 매수 등급으로 올렸대. 관세 발표 하루 전에 말이야.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엘라라, 혹시 독일 자동차 회사들 반응은 어때? 패닉이야. 완전한 패닉. 방금 전 슈투트가르트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 벤츠 구매 담당 이사가 긴급 출장으로 서울행 비행기 탔대.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더 웃긴 건 한국 철강사 관계자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야. 저는 회의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뤼셀의 평화로운 오후와는 달리 금융시장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 또 하나 있어. 방금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가관이야. 유럽의 자해 공갈, 한국 철강 관세의 역설. 그들 분석으로는 이번 관세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독일 자동차 산업이고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믿기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철강사들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관세를 빌미로 유럽 내 생산 기지를 구축할 명분이 생겼다는 거지. 이미 포스코가 폴란드의 대규모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첩보도 있어. 관세를 피하면서 동시에 유럽 시장을 직접 장악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는 분석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차분한 반응, 주가 상승, 독일 기업들을 안심시키는 행동. 이 모든 게 계산된 시나리오라면? 엘라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난 7년째 이 섹터를 보고 있어. 근데 오늘처럼 시장이 정치를 이렇게 빠르고 잔인하게 심판하는 건 처음 봐.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이미 판결을 내렸어. 유럽이 스스로에게 총을 쐈다고.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 아르셀로미탈 주가가 15% 급등했다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하하는 이 순간에도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 볼프스부르크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명은 곧 베를린까지 닿을 것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카드를 꺼낼까?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 제 모니터에 뜬 한국 철강사들의 주가 그래프는 마치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브뤼셀의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었죠. 저녁 7시, 퇴근을 준비하던 중 제 개인 이메일에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베를린 정부 도메인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바그너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베를린이 움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 10시 32분,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그 암호화 메시지의 주인이
직접 연락을 할 거라는 것을? 바그너 씨입니까?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억양으로 봐서는 분명 북부 독일 출신이었죠. 제 이름은 그냥 안톤이라고 부르십시오. 독일 경제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 올린 보고서 제가 읽었습니다. 묵살되기 전 버전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보고서를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톤이 계속 말했습니다. 바그너 씨, 지금 브뤼셀은 프랑스 철강 로비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이 뿌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에요. 이건 독일 산업에 대한 계획적인 사보타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프랑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세가 독일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걸? 아니,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경제의 주도권을 독일에서 프랑스로 옮기려는 오래된 야망이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톤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한국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유럽 시장 매출의 40%를 잃게 되는데 왜 주가가 오르죠? 왜 그들의 경영진은 침착하죠?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어젯밤 베를린 주재 한국 대사가 우리 경제부 장관을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단둘이서 호텔 스위트룸에서 3시간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장관이 직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엘라라가 전해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증권사들이 관세 발표 전날 매수 추천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한국 철강사들이 독일 기업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 안톤이 말을 이었습니다. 바그너 씨, 표면적인 관세율 뒤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진짜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가 없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협상가들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결국 살아남았고 중국의 압박도 견뎌냈죠. 그럼 대체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알아내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바그너 씨, 브뤼셀 내부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쓴 보고서가 왜 묵살됐는지,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추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제 위치에서는 독일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총리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브뤼셀이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안톤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오전 당신 사무실 개인 서랍을 확인해 보십시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씨, 조심하십시오. 프랑스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정부가 직접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이토록 침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프랑스가 정말로 독일 산업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면 이는 유럽연합의 근간을 흔드는 배신이 아닐까? 창밖을 보니 브뤼셀의 밤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의 진짜 승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이면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제 앞에 놓일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표지의 그 문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후 다음 날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제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개인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안톤이 약속한 대로 평범한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기도 전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루카스. 돌아보니 제 멘토이자 집행위 경제분석실 부실장인 마테오 로사리오가 서 있었습니다. 67세의 이탈리아 출신 노신사는 집행위에서 30년을 일한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그의 손에는 빨간색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테오, 이른 시간에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어제 독일 친구가 연락했겠지?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게 있어. 마테오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비상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계단 중간에서 그는 빨간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1급 기밀을 뜻하는 레스트랭 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원본일세.
자네 보고서 말이야. 묵살되기 전 버전이 아니라 자네가 제출한 그대로의 원본. 하지만 여기엔 자네도 모르는 추가 데이터가 있네. 제가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성한 독일 전기차 생산, 차질 예상 부분 뒤에 누군가 빨간 펜으로 추가 분석을 써넣은 것이었습니다. 관세 부과 시 즉각적 영향 독일 전기차 생산 라인 40% 즉시 중단. 6개월 내 완전 정지 가능성 73%. 마테오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경제 모델링 팀이 자네 보고서를 받고 심화 분석을 했네.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어서 총국장이 직접 봉인 명령을 내렸어. 이 수치가 공개되면 독일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지. 하지만 그럼 왜 관세를 강행한 겁니까? 마테오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개입했네. 마크롱 대통령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어. 프랑스의 차기 유럽연합 의장국 지지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를 밀어붙인 거야. 하지만 그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통상부 비공식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이었죠. 이건 우리 정보국이 입수한 한국 정부 내부 문건일세. 그들은 이미 석 달 전부터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어.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관세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네.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관세 부과를 빌미로 유럽 내 대규모 생산시설 건설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테오, 이건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농락한 거잖습니까? 아니네, 루카스. 더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가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판을 깔았고 한국이 그 판을 통째로 뒤집은 거지. 체스에서 갬빗이라고 하지? 작은 말을 희생해서 전체 게임을 지배하는 전략. 마테오는 파일을 도로 가져가며 경고했습니다. 이 문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네. 하지만 자네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프랑스는 독일 산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국 철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유럽 전체를 한국에게 넘기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하지만 자네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할 수 있지. 언젠가 유럽이 이 실수에서 배워야 할 테니까. 마테오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프랑스의 배신, 독일의 위기, 그리고 한국의 완벽한 역습.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관세 결정에서 시작된 도미노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독일이 폭발할 것이고 그 폭발은 유럽연합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정확히 3시간 후 슈투트가르트에서 그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사무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BMW의 최고 경영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경쟁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독일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장례식장의 유족들처럼 침통했습니다. 벤츠에 올라 칼레니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한국 철강 관세 결정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모든 신규 전기차 생산 라인을 중단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죠.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루메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한국산 고장력 강판 재고가 정확히 3주 후 소진됩니다. 대체제는 없습니다. 유럽산 철강으로는 우리가 약속한 안전 기준과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BMW의 올리버 집세가 마지막으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72시간 내에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생산 기지를 미국과 아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제 옆자리에 펠릭스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잖아. 프랑스 동료 클로에는 비웃었습니다. 엄살이야. 독일 놈들이 항상 그래. 큰 소리치다가 결국 물러서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달랐습니다. 독일 3사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정부 차원의 조율이 끝났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점심시간, 군의 식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독일 담당 부서와
프랑스 담당 부서 직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당신들이 로비로 이 사태를 만들었어. 독일 기업들이 너무 한국에 의존한 게 문제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톤이었습니다. 바그너 씨, 봤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1시간 전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정부가 유럽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48시간 내 공개한다고 하는데, 바그너 씨,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독일 기업들의 최후 통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시간을 맞췄어요. 순간 마테오가 보여준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석 달 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후 3시, 브뤼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총리가 직접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긴급 성명을 냈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집행위 건물 복도는 긴급 회의로 오가는 고위 관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죠. 유럽연합 최대 두 국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마테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루카스, 방금 비공개 고위급 회의가 끝났네.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어. 독일 측은 묵살된 잔해 보고서 원본을 들고 나왔고, 프랑스 측은 주권 국가의 산업보호 권리를 주장했지. 결론은요? 결론은 없었네. 아니, 낼 수 없었지. 양쪽 다 물러서지 않으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싸움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제3자가 있다는 거야. 마테오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브뤼셀의 스카이라인 너머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48시간 내 발표할 특별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상상이 되나? 그들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동안 유럽 시장을 통째로 가져갈 준비를 끝냈을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포스코와 현대제철, 유럽 내 초대형 투자 계획 발표 예정, 규모는 100억 유로 이상 추정.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최후 통첩 시계가 째깍거리는 가운데 다음날 아침 6시, 안톤에게서 긴급한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와 함께였죠. 바그너 씨, 이건 어제 새벽 볼프스부르크에서 촬영된 겁니다. 독일 언론도 아직 모르는 현장입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거대한 폭스바겐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은 공장 관리자로 보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여기가 ID.7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저 로봇팔들이 보이시죠? 1대당 300만 유로짜리 최신 설비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고철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는 참고로 카메라를 이동시켰습니다. 한때 천장까지 쌓여있던 강판들이 이제는 한쪽 구석에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색 마킹이 포스코 제품입니다. 정확히 18일분만 남았습니다. 빨간색은 현대제철 12일분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32,00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카메라가 품질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2개의 강판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포스코 기가스틸 1.5입니다. 두께 0.7mm로 1.5톤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 아르셀로미탈이 보낸 샘플입니다. 두께가 1.1mm인데도 강도가 20% 낮습니다. 이걸로 차를 만들면 유로 NCAP 안전 테스트에서 별 5개는커녕 4개도 못 받습니다. 그는 해머로 두 강판을 내리쳤습니다. 한국산은 약간 찌그러졌을 뿐이지만 프랑스산은 깊은 흠집과 함께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를 팔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신뢰의 배신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안톤의 추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바그너 씨,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BYD와 니오가 이 상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독일 공장이 멈추면 즉시 유럽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프랑스 동료 클로에를 만났는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루카스, 솔직히 물어볼게. 프랑스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지? 그녀의 질문에 놀랐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클로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푸조 디자이너야. 그들도 한국 철강이 필요하대. 스텔란티스가 프랑스 정부에 항의했지만 묵살당했어. 사무실에 도착하자 펠릭스가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루카스, 방금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 일본 니폰 스틸과 JFE가 가격을 30% 올렸대. 한국 철강을 대체하려던 독일 기업들이 당황하고 있어. 일본까지 한국이랑 짜고 친 거 아니냐는 소문도 있어. 동아시아 철강 동맹이라고. 점심시간 구내 식당의 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지사가 연방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베를린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바이에른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협상하겠습니다. 미넨의 BMW 공장을 살려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독일 내부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에서 각 주가 독자 행동을 시작한다면 중앙정부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오후 2시 제 휴대폰으로 막시밀리안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루카스, 방금 우리 CEO가 한국에서 돌아왔어. 포스코 회장을 직접 만났대. 뭐라고 하던가? 한국은 이미 플랜 B를 준비했대. 관세를 피해 유럽에 직접 생산 시설을 만들 거래. 그런데 위치가 어디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동유럽 전체에 걸쳐서 독일 공장에서 평균 300km 거리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막시밀리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독일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대. 아니, 오히려 독일이 한국에게 제안했다는 소문도 있어. EU 관세를 빌미로 한국 기업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프랑스만 바보가 된 거네? 완벽하게. 오후 3시 프랑스 경제부의 장 르익 모로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바그너, 당신이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지고 있어. 저는 사실만 말할 뿐입니다. 사실? 프랑스 철강도 충분히 경쟁력 있어. 시간만 있으면. 그때 제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모로도 함께 봤죠. 긴급 테슬라, 한국 3사와 10년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일론 머스크 한국 철강 없이는 사이버 트럭 생산 불가능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모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는 서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아르셀로미탈의 최근 5년 기술 투자 내역이었죠. 모로 씨, 아르셀로미탈이 작년에 R&D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유로입니다. 포스코는 18억 유로입니다. 9배의 차이입니다. 그건 기술은 돈과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축적과 혁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겁니다. 모로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폭스바겐 노조 3만 명 파업 선언. 한국 철강 수입 재개하라. 이어서 벤츠, BMW 노조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였죠. 모로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녁 6시, 마테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루카스, 방금 비공식 고위급 회의가 있었네. 독일이 최후 통첩을 했어. 48시간 내 관세 철회, 아니면 EU 분담금 지급 중단. 그럼 EU 예산이 30%가 날아가지. 사실상 EU가 마비되는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욕심을 부리다가 EU 전체를 무너뜨리게 생겼어. 그리고 그 폐허 위에 한국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겠지. 밤 9시, 안토넥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3시간 후 한국 정부가 특별 발표를 합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유럽 철강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독일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곧 유럽 경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탐욕이 만든 균열을 타고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브뤼셀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어느 나라의 축하 행사인지는 몰랐지만 제게는 마치 구시대의 장례식 같았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무덤을 판 날, 그리고 한국이 그 무덤 위에 깃발을 꽂을 준비를 마친 날이었으니까요. 한국 발표를 앞둔 날 밤 10시, 브뤼셀 집행위 본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 긴급 회의와 밀실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 분석관 자격으로 새벽 2시로 예정된 비공개 긴급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벌어지는 마쿠 드라마가 더 치열했습니다. 밤 11시 7층 복도에서 독일과 프랑스 대표단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죠. 독일 측 크리스토프 밀러 집행위원이 프랑스 측 에티엔 듀부아를 가로막았습니다. 에티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지금 독일 전역에서 20만 명이 시위하고 있어. 그건 당신들이 선동한 결과지. 우리는 원칙을 지킬 뿐이야. 원칙? 당신들의 썩은 철강소를 지키는 게 원칙이야? 에티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썩었다고? 아르셀로미탈은 유럽 철강의 자존심이야. 자존심. 기가스틸이 뭔지나 알아? 인장 강도 1.5 기가파스칼. 당신네는 600메가도 못 만들잖아. 그때 네덜란드 대표 핸드릭 판데르베르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복도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 새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밀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릭, 당신도 알잖아. 로테르담 항구로 들어오는 한국 철강이 끊기면 네덜란드 물류업도 타격받는다는 걸. 판데르베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야? 프랑스 눈치 보느라 진실을 외면할 건가? 이때 벨기에 대표 마르크 드클레르크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엔트워프 항구 물동량이 벌써 15% 감소했어요. 한국 화물선들이 함부르크로 항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프랑스 측 보좌관 피에르 르장드르가 반박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야? 오스트리아 대표 요한 마이어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철강 부품 업체들도 줄도산 위기야? 한국 특수강 없이는 정밀 부품을 못 만들어. 체코 대표 토마시 노보트니도 가세했습니다. 스코다도 독일 3사와 같은 입장입니다. 한국 철강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해요. 에티엔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겁쟁이군. 아시아 기업에 굴복하자는 거야? 굴복이 아니라 협력이야? 밀러가 받아쳤습니다. 21세기엔 그런 19세기 민족주의가 통하지 않아. 자정이 가까워오자 이탈리아 대표 알레산드로 콘티가 은밀히 독일 측에 접근했습니다. 밀러, 우리 스텔란티스도 사실 한국 철강이 필요해. 하지만 프랑스가 모기업이라 공개적으론 지지할 수 없어. 대신 투표해서 기권할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알레산드로. 새벽 1시. 회의 시작 1시간 전. 프랑스는 막판 로비에 나섰습니다. 에티엔이 스페인 대표 카를로스 산체스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카를로스, 스페인도 철강 산업이 있잖아. 우리와 함께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세아트는 폭스바겐 그룹 소속인데. 그래도 스페인은 스페인이지. 독일 편만 들 건가? 그때 폴란드 대표 야체크 코발스키가 끼어들었습니다. 에티엔, 이미 늦었어.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거든. 에티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언제? 당신들이 관세 놀이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지. 새벽 1시 30분. 회의 30분 전. 각국 대표들이 335 모여 마지막 조율을 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북유럽 3국이 모였습니다. 덴마크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베스타스 풍력발전도 한국 특수강이 필요해. 독일을 지지하자. 발트 3국도 입장을 정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독일 편이야. 폴란드에 한국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새벽 2시 드디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이미 회의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밀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묵살했습니까? 40% 생산 중단이라는 경고를 왜 무시했습니까? 그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즉각 중단 수치가 모두의 눈에 들어왔죠. 에티엔이 비웃듯 답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엄살일 뿐입니다. 위기를 과장해서 엄살이라고? 밀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독일 시위 현장이 중계되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슈투트가르트에서 2만 명이 해고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낡은 철강소를 지키려다 유럽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네덜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로테르담 항구 물동량 감소로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벨기에도 가세했습니다. 엔트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화물선들이 다른 항구로 가고 있어요. 에티엔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다들 너무 성급해. 프랑스 철강도 품질을 개선하고 있어. 얼마나 걸리죠? 오스트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5년? 10년? 그동안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합니까? 체코 대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체코로 유치할 겁니다. 프라하 근교의 부지도 준비했고요. 헝가리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부다페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함께할 겁니다. 프랑스가 완전히 고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티엔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배신자들, EU의 연대 정신은 어디 갔나? 연대? 밀러가 조롱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연대를 깼어. 독일 산업을 죽이려 했잖아. 이때 스페인 대표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모두 진정합시다. 아직 한국의 제안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한국의 제안? 에티엔이 소리쳤습니다. 그들과 협상할 게 뭐가 있어? 관세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야. 그때 이탈리아 대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주권. 프랑스 아르셀로미탈 지분의 20%는 인도 투자자들이 갖고 있잖아. 그게 순수한 프랑스 기업이야?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의 명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에티엔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르지 않아? 밀러가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은 다국적 자본이 섞인 기업을 위해 독일 노동자 50만 명을 희생시키려 한 거야? 폴란드 대표가 추가 타격을 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짓는 공장은 100% 한국 자본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약속했고요. 덴마크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투표를 요구합니다. 관세 재검토에 대한 즉각 투표를. 위원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안건이 아닌데 긴급 동의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투표는 불가피했죠. 프랑스는 최후의 시도를 했습니다. 에티엔이 그리스, 포르투갈 대표들을 쳐다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남유럽 연대를 생각해줘.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은 너희야. 하지만 그리스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에티엔. 우리 조선소도 한국 철강이 필요해.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7개국 중 19개국이 관세 재검토에 찬성했습니다. 프랑스를 지지한 건 룩셈부르크와 몰타뿐이었죠. 회의가 끝나자 에티엔은 비틀거리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장관님, 파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밀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그너, 당신의 보고서가 역사를 바꿨어. 진실의 승리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몇 시간 후면 한국이 숨겨둔 카드를 공개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걸. 새벽 4시,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유럽 경제 질서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브뤼셀 특파원 자라 리처드슨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럽 경제 정책을 10년째 취재하는 베테랑 기자였죠. 루카스 바그너 씨죠? 묵살된 보고서를 쓰신 분. 제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그녀가 웃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좋은 기자는 늘 내부 제보자를 갖고 있으니까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집행위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자라는 노트북을 펼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쓰려는 기사 제목은 피로스의 승리입니다. 프랑스가 낡은 철강소를 지키려다 유럽 경제의 심장을 쏴버렸다는 내용이죠. 묵살된 당신 보고서가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 어떻게 그 보고서의 존재를, 당신만 진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독일 정부, 한국 대사관, 심지어 미국 상무부까지 그 보고서 사본을 갖고 있더군요. 그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수십 개의 문서와 이메일, 녹취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취재했어요. 프랑스 철강업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로비했는지, 집행위가 어떻게 독일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했는지, 잘하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석 달 전 문서예요. 유럽 철강 관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50% 관세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어요.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가 충돌할 것까지 예상했죠. 어떻게 이런 자료를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부러 흘린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잘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어요. 한국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것뿐일까요? 저는 마테오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유럽 제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려는 것 아닐까요? 단순 수출상에서 현지 생산자로, 그리고 결국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위치로. 자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EU의 어리석은 결정을 지렛대 삼아 유럽 시장 진출의 정당성을 확보한 거죠.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갑니다. 일면 톱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브뤼셀은 발칵 뒤집힐 거예요. 제 이름은 걱정 마세요. 정보원 보호는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쓴 보고서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어리석음에 맞선 진실의 기록으로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특종이 터진 날,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오전 9시 프랑크푸르트 증시 개장과 동시에 독일 자동차 3사 주가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한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이죠. 반면 프랑스 아르셀로미탈은 장중 22%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맞았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서울 증시였습니다. 포스코는 상한가, 현대제철도 18% 급등했습니다. 동국제강까지 포함한 한국철강 3사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0조 원 늘어났죠. 엘라라가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카스, 봤어? 시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점심 무렵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집행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부 회원국의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 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실책입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즉각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프랑스 언론들조차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오후 3시 골드만삭스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철강사들의 유럽 생산기지 구축은 게임 체인저다. 5년 내 유럽 자동차용 철강 시장의 60%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 스탠리도 가세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확신의 매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목표 주가 50% 상향. 저녁 무렵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의 통상 정책이 유로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은행까지 나서자 게임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집행위원장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겠다.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죠. 일주일 후 안토니 마지막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이번엔 음성 파일과 함께 상당한 분량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바그너 씨,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한국의 진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는지.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낯선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독일어, 한국어, 폴란드어가 뒤섞인 3자 회담 녹음이었죠. 날짜를 보니 관세 발표 2달 전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이 이어졌죠. 우리는 EU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99% 확신합니다. 프랑스 로비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독일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50% 관세가 기회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관세를 피해 유럽에 생산기지를 건설할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독일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유럽 시장이 필요합니다. 윈윈이죠. 폴란드 측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일자리 3만 개, 기술 이전, 그리고 동유럽 제조업 허브라는 지위입니다. 10년 안에 폴란드는 유럽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이 될 겁니다. 안토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그너 씨, 이게 바르샤바 밀약의 핵심입니다. 한국, 독일, 폴란드가 EU 관세를 역이용해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든 거예요. 문서를 읽어 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제조업 2.0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첫 번째 단계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각각 50억 유로씩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스코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현대제철은 체코 오스트라바에, 동국제강은 헝가리 미슈콜츠에 초대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죠. 두 번째 단계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대학들과 공동으로 차세대 소재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아헨 공대, 폴란드 바르샤바 공대, 체코 프라하 공대가 참여하기로 했고 프랑스만 제외되어 있었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야심찼습니다. 향후 유럽 자동차용 철강의 대부분을 한국 기술로 생산하겠다는 장기 목표였습니다. 사실상 유럽 철강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선언이었죠. 안토니 추가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프랑스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관세 발표 직전 포스코 회장이 아르셀로미탈 CEO를 만나 합작 투자를 제안했대요. 기술 공유와 공동 생산으로 윈윈하자고. 프랑스가 거절한 건가요?
오만하게도 거절했죠. 자기들이 한국 기술 따위는 필요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던 것이죠. 안톤이 보낸 문서 중에는 독일 정부 내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한국 철강 3사의 유럽 투자가 완료되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물류 비용도 연간 20억 유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차세대 기술이 도입되면 유럽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말미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유럽 제조업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한국이 상당 부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의존성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식 보호주의보다는 한국의 21세기식 파트너십이 낫다. 그때 마테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루카스, 방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네.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미국이요? 테슬라가 한국 3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것에 자극받았나 봐. GM과 포드도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대. 그런데 한국이 내건 조건이 재밌어. 무엇인가요? 미국 공장은 미국에, 유럽 공장은 유럽에 지역별 생산 원칙을 고수한대. 세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생산기지를 두겠다는 전략이야? 그럼 아시아는? 당연히 한국이 중심이지. 중국도 이제는 한국 기술 없이는 고급 철강을 못 만들거든. 저는 한국이 그리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수출국에서 전 세계 제조업의 핵심 기술 공급자로 변신하는 것. 그것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역이용해서. 안톤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바그너 씨, 다음 주 화요일 바르샤바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독일,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중부 유럽 제조업 혁신 동맹을 결성한대요. 프랑스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거부했죠. 마크롱 대통령이 아시아 자본의 유럽 침략이라고 비난했거든요. 어리석군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건 프랑스가 이제 와서 중국과 손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철강의 품질이 한국의 70% 수준이란 걸 모르나 봅니다. 마테오가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마지막 발악이 하나 더 있었네. EU 집행위에 공식 제소를 했어. 한국의 투자가 불공정 경쟁이라면서. 결과는요? 기각됐지. 한국은 EU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했거든. 오히려 EU 보조금까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브뤼셀의 스카이라인 너머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48시간 내 발표할 특별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상상이 되나? 그들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동안 유럽 시장을 통째로 가져갈 준비를 끝냈을 거야. 그날 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터뷰가 CNN에 방영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게도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유럽 정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요?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유럽이 시장을 제공하는 21세기엔 이런 협력만이 답입니다. 19세기식 민족주의를 고집하는 나라만 도태될 뿐이죠. 그의 마지막 말이 프랑스를 겨냥한 것임은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면 톱으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유럽 갬빗 성공 관세라는 폰을 희생해 체크메이트를 선언하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50% 관세로 시작된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명확하다. 한국은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지배를 택했다. 프랑스는 단기 이익을 탐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독일은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이것이 21세기 경제 전쟁의 현실이다. 2달 후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 포스코 유럽 생산기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독일 총리와 폴란드 총리가 나란히 참석했고 한국 대통령도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저는 집행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보이지 않았죠. 거대한 부지에 세워질 공장 조감도를 보며 마테오가 제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이제 알겠나? 강철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는 토대야. 한국은 그 토대를 장악했어. 이제 유럽 제조업은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됐지. 기공식이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전략적 후퇴와 시장 재편 한국의 철강 갬빗 분석. 이번엔
묵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제 목소리를 찾았으니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트로이 목마를 들여온 것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6개월 후 프랑스 아르셀로미탈은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5개 공장 폐쇄, 10,000명 감원.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폴란드의 한국 공장들은 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고 전기차 생산을 정상화했죠. 유럽연합은 조용히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안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으니까요. 지금까지 EU 집행위 분석관 루카스 바그너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을 들어보셨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50% 관세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 사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하는 인내심,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적 발상. 이것이 바로 한국 산업의 진짜 힘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한국 산업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